KBS 라디오 특집 강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제2부 인구 변화의 미래를 그려본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대외 환경까지 여러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오늘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제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또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인구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이나 뭐 방송 활동을 참 많이 뵀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인구 문제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가장 급박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대선 주자가 네. 바로 지금 당장에 해결할 문제는 알 수 있겠지만 뭐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때 경제학부 교수이자 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인구클러스터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함이 굉장히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희 그 대학의 띵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구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한국 사회에 당면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안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져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제목 자체도 굉장히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듣자마자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뇌리에 딱 남는 위기감을 주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일할 사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철희 교수님이 분석한 우리 사회 인구 변화와 또 한국 사회의 미래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라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인구가 변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우리의 어떤 도전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다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의 인구 문제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특히 그 인구가 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국의 그 인구 변화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국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줄어서 4천만 명, 3천만 명이 되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과연 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한국의 인구가 한 50년 내에 한 30%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 인구 한 40% 정도 줄어서 2070년대가 되면은 대개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적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인구가 3분의 1이 준다는 사실보다도 3분의 1의 인구가 불과 50년 사이에 준다는 데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인구의 문제, 인구 변화의 문제는 규모라기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가 3천만으로 주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100년 혹은 150년 동안에 서서히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빠른 변화를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위기 요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출생아 수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50년 전에 비하면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 한 24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이것은 뭐 30년 전하고 비교해서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빨리 줄어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건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시스템은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마주하는 것이 누군가요? 아마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겠죠. 산부인과의 어떤 병상 수라든가 의사 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되게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를 염두에 두고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다 매년 태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서서히 적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보육 교사 수도 서서히 줄일 수가 있고요. 원래 하시는 분이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 진입을 덜 하면 되고 이제 그러한 그 조정이 가능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10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수가 절반으로 갑자기 줄게 되면은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자신이 뭐 대학 내내 공부를 해서 어렵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하는 일의 어떤 수요를 결정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반으로 줄 것이고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한국 사회는 그런 불균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곳에 이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인구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어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불균형이 뭐 온갖 군데에 다 나타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에는 네 가지 차원의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총량에 있어서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과연 잘 매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문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업종이 있고 직종이 있고 여러 숙련 수준이 다 따로 있는데 그 사이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대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업종이나 직종, 심지어는 똑같은 그 회사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계층이 잘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이 회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 내에서도 심지어는 한 직장 내에서도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이 총량, 부문 간, 세대 간 불균형의 양상이 또 지역 간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 간의 그런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총량에 있어서의 불균형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게 됐을 때 일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서 기업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인구 변화의 충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장래 인구 추계에서 나온 결과인데 15에서 64세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년 후에는 80%로 줄고 50년 후에는 45%로 준다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뭐 출생아 수가 좀 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패턴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적을 할 것은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인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노동 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보여주진 않아요. 15살이 넘어왔다고 해서 다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있는 분들은 되게 학교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다음에 65세가 넘어갔다고 해서 또 일을 그만두고 다 은퇴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거의 40%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55세가 넘어간 5분 중에 2분은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인구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진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할 것은 이 생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 2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람 수로 따진 노동 인력의 절반으로 줄어도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강수가 늘어나고 그런 이제 구성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은 행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연구를 한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3가지 다른 종류의 어떤 지표를 얻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이 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 연령 인구의 중위축의 값이에요. 빨리 떨어지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2022년 현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취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취업해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구직을 하는 그런 분들을 합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훨씬 노동 인구의 개념에 적합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져 보면은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지죠. 훨씬 높이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후에, 아까 뭐 2042년이 되더라도 지금 수준의 한 90%까지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노동인구가 훨씬 더 느리게 우리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두 지표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 젊은 분들은 일을 훨씬 덜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훨씬 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제 생산성을 반영한 노동 투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산성을 반영할 것인가? 제가 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 성별, 학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노동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는 변화가 나타나요. 노동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노동 인구 가운데서 쉬운 5살이 넘은 분들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50년 후가 되면은 그 비율이 절반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체 일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55세가 넘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 노동 인구와 나이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화를 주로 따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선진국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나라가 변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50년, 6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변화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학술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코호트 효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70살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냐 또는 40년에 태어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 수준이에요.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분들이 나중에 고령층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구가 나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분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요. 학력이 높아지는 변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성별, 나이별, 학력별 그 그룹이 여럿이 있겠죠. 그 그룹의 이제 시간당 임금을 생산성 지표로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그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을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맨 위에 있는 회색선이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거는 사람의 수만 따진 노동 인력의 변화에 비해서 더 높고 더 천천히 떨어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교육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효과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그 선진국과는 달리 비록 그 인구가 나이에 들어가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이런 이 교육 수준의 변화라든가 또 교육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인지 능력도 더 나아지고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25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의 규모가 한 90% 이상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생산 연령 인구를 가지고 따진 거에 비해서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겠죠. 천천히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라든가 경제력 노동 참가율이 기준 시점인 2022년 이후에 안 변한다는 걸 가정을 했죠. 근데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 변하냐? 좋은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과거의 그 추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의 그 특히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생산성도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걸 좀 따라잡아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서 이런 생산성도 개선이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아졌을 때 미래의 노동 투입 또 노동 인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산정을 한 그런 결과를 가진 거예요. 한번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만약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준 시점이 2022년 이후에 안 변한다. 그렇게 되면은 2047년에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현재 한 86.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꽤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14%포인트 정도. 근데 만약에 한국의 여성과 장년, 그러니까 50대, 60대 초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앞으로 25년 내에 최근 일본 수준까지만 높아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과거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2047년까지 한국의 생산성 조정 노동 투입이 92.6%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6.2%포인트가 높은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이게 2047년에 노동 인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181만 명 정도가 돼요. 181만 명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지금 90만 명이 좀 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성 인력이 충분히 잘 활용을 안 되고 역량을 잘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낮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한국 여성이 교육을 못 받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불리함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 또 남자와 여자 똑같은데 여성이 그러니까 둘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즉각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한 30%에서 40%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요. 경력 단절도 나타나고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옛날보다 못한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해서 생산성의 저하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앞으로 25년 내에 한국의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 하늘색 선처럼 나와요. 2047년까지 2022년 대비 생산성 조정 노동 투입이 92.5% 유지가 돼요. 그건 아까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효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179만 명이 높아진 효과죠. 올라간 효과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현이 되면은 2047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이 거의 줄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뭐 거기다 더해서 예를 들어 작년 나이 드신 분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화가 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그 생산성 조동 노동 투입이 2047년까지 2022년 대비해서 109%로 오히려 늘어나요.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오히려 일할 사람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적어도 한 25년, 30년 동안은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인력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널리 알고 있는 것처럼 AI도 등장하고 로봇도 등장하고 휴머노이드가 등장해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 수요가 설사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의 일부만 나타나도 앞으로 25년, 3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총량적인 노동 인력의 부족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구 변화의 미래라고 한 것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결과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뭐 인구가 이렇게 변해서 노동 인력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잘 모르는 것이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문간 불균형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25년, 30년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비교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화팬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굉장히 잘하고 있죠. 2024년에 그 개막전 엔트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야구 팀은 매 시즌을 28명의 선수로 시작을 해요. 개막전 로스터가. 그러면 어떤 팀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28명의 좋은 선수를 잘 확보를 하면은 그 팀에 있어서의 어떤 선수 인력 수급은 잘 된 것인가? 그 팀이 강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야구에는 여러 포지션이 있어요. 투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외야수, 내야수가 다 필요하죠. 뭐 투수 가운데서도 선발진, 개투진, 마무리진이 다 필요해요. 어느 하나라도 그 비거나 약하면은 강팀이 되기가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 각각의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선수가 다 달라요. 어떤 선수의 특성이라든가 선수의 능력에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노동 인력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어떤 일자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나이가 들면은 정년으로 나가야 되는 일자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구 변화가 전체 어떤 산업을 아까 막 휩쓸어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나 어떤 직종에 따라서 노동 수급 사항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육상 운송업이라든가 전무직별 공사업, 소매업 이런 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그 업종, 부동산, 공공행정, 사회복지 이런 데는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궁금하겠죠. 아니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는데 어떻게 노동 공급이 늘 수가 있지? 부동산업의 예를 들면 이래요. 부동산업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40대 있는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 계세요. 또 50대 초. 그리고 여기는 정년이나 그런 게 없어요.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살짝 더 고령화되면은 오히려 이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동 공급이 는다고 해서 취업자가 느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업이 확 가라앉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취업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은 여기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업별로도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직업도 있고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급만 그러냐면은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술 변화라든가 또는 그 일자리, 그 산업이나 그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대외 요인 또는 그런 소비 수요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어느 업종이나 어느 직종에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질 것인가를 보려면은 이런 수요와 공급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놓고 본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에 노동 인력이 가장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준전문직. 이게 어떤 일자리냐 하면은 주로 돌봄 인력의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이 느는데 이 업종은 공급도 늘어요. 인구 변화로 인해서. 그렇지만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기 때문에 공급이 쫓아가지를 못해서 사람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음식점 및 주점업, 뭐 점주별 공사업, 육상운송업, 소매업 이런 곳에서 이런 업종에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른 이유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음식점 및 주점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업종에서 주로 뭐 알바를 많이 하시죠.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세요.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한 25년, 30년 동안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인력의 부족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정도의 부문 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력을 다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어떤 분야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넘쳐나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일종의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당면할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러한 그 미스매치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라든가 교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세대 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 뭐 사람이 부족해지는가 남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인력의 부족이 전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일자리의 경우에도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보건업 같은 데예요.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인력 부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확 늘어나고 젊은 분들의 비중이 확 낮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청년들은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들은 가장 최근에 이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노동시장의 여건을 보고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지, 어떤 분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서 본인의 진로라든가 그런 걸 정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우고 적응력도 강하고 이동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력은 어떤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기능을, 노동시장이 어떤 해야 되는 기능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생산성이 낮은 뭐 지역이나 부문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사람이 정말 더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빨리빨리 재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노동시장의 기능이에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리 배우고 이동성도 높고 적응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도 서부가 열려서 거기 기회가 생겼을 때 누가 갔는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2022년에 성별, 나이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35세 미만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이 한 25년 내에 200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준다라는 것이고요. 고졸 미만인 35세 미만 이 노동 인력도 한 25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학력별이나 각 업종이나 직종별로 다른 속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어떤 곳은 덜 빠르게 주는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고학력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취업자 대비해서 주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절대 수지만 그 비율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기록 및 출판 제작 배급업, 보건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연구 개발업 이런 그 업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그 일자리가 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뭐 예를 들어 이 방송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거운 장비 들고 밤도 새워야 되고 이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업종에서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나 뭐 직종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리죠. 아까 뭐 서부 개척 시대 얘기를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부터 뭐 기술의 변화라든가 어떤 산업의 구조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막 등장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가 막 등장을 하고. 근데 이걸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제일 잘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일 빨리 변했던 그 시기가 1980년대 초예요. 이때가 1970년대부터 막 중화공업이 육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이 이때 많이 육성이 됐어요. 뭐 전기,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기계라든가 뭐 화학 이런 것들이 이때 막 육성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그 가로축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점 하나의 산업인데 그 산업이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성장했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종축은 뭘 보여주냐면은 35세 미만 인력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강한 정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됐을 때 누가 들어가서 그걸 채워줬는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시대에는 그걸 몇 명이 들어가서 했냐면은 매년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10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명이 하는가?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한 60만 명대의 분들이 매년 노동시장에 나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3, 4년 지나면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이렇게 40만 명대로 줄어요. 그 이후에 또 10년이 지나면 30만 명대로 줄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태어나신 분들이 노동시장에 나갈 때가 되면은 20만 명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00만 명이 했던 일을 이제 20만 명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청년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분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 출생아 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나가기까지는 한 20년, 25년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25년 동안은 이것은 뭐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록 청년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분들이 전혀 낭비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이 변화해야 돼요. 뭐 저도 대학에 있지만 지금은 아마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은 그러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낭비가 되는 거죠, 아깝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본인의 적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훨씬 더 유연하게 돼서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 자기가 안 맞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그 사람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유연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조직이 젊은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변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직장,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 간에 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라떼는 이랬는데 왜 요새는 이런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우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대접을 받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좀 젊은 이 세대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그런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기회가 많았던 때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엄청나게 능력이 좋고 스펙이 쌓여 있어도 기회가 굉장히 적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암묵적 계약이라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그 적혀 있는 계약서에는 없지만 당신이 아무튼 나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아무튼 노력을 해주고 헌신을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잘 끌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이동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인사라든가 또는 기업의 어떤 그 임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일자리 특성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분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공백을 메꿔주고 더 나아가서는 줄어드는 노동 인력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노동 인력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특성도 많이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이제 코호트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태어난 지가 중요하고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교육 수준이에요. 아까 교육 수준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맨 위에 있는 초록색이 뭘 보여주냐면은 65세 이상의 대졸 인구의 변화를 보여줘요.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죠. 한 9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40년 정도 지나면은 이분들이 1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207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한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동 인구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고 고학력의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2072년이 되면은 55세 이상의 대졸 경활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노동시장의 주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분들을 지금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핏 양쪽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제가 65세 이상 인구의 한 40% 정도가 여전히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걸음 들어가서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일본 같은 나라는 비록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고용률은 낮지만 누가 그 나이까지 남아서 일을 하시는가? 그분들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흥격이 높고 가장 숙련 수준이 높은 분들이 남아서 활약을 하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도 65세 이상 분 가운데 대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항력인 분들보다 훨씬 높고 지난 20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62세, 72세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박사가 석사보다, 석사가 학사보다, 학사가 대학 중퇴자보다, 대학 중퇴자가 고졸자보다 더 고용률이 높아요. 그리고 90년 이후에 훨씬 더 고용률의 증가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고숙련의 고학력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빨간색이 고졸이고 파란색이 대졸 이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자의 고용률이 대졸자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나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누가 남아 계신가? 그분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생산성이 높아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세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아무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고용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난점이 되는 것은 이 기술 변화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AI, 로봇,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이 막 도입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바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직장을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지금 제일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정년 연장이에요. 근데 뭐 정년 연장에 제가 특별히 반대한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에 우리가 당면할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근데 정년 연장은 뭔가요? 그거는 업종 무관, 직종 무관, 숙련 수종 무관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고용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그런 정책이죠. 거기다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력이 많이 불크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그다음에 음식점 및 주점업 이런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그런 분야가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2016년에 정년 연장 사례에서 볼 수가 있듯이 정년 연장이 됐을 때 주로 고령자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그 고령자들의 어떤 고용의 그 잠재력이 10까지 는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고령자의 고용은 3이나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대기업은 1대1로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데가 어딘가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문제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건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이런 이 부문간이라든가 또는 아무튼 그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 학력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고령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나이만 따져서 채용을 결정하고 나이만 따져서 어떤 처우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고령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전반적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지를 따져서 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그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적인 평가와 투명한 정보가 필요해요. 왜 나이만 보는가? 나이 말고는 다른 적절한 정보가 없어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평가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전환이에요. 앞에 그 나이를 따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좋긴 한데 고령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나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야말로 완전 경쟁으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그분이 생산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져요. 여기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력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일할 lực 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역량은 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어떠냐면은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 때 한 것처럼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 역량의 70%가 남고 80%가 남아도 그걸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관 예를 들자면은 뭐 프로축구에서 이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나이가 들면은 2부 리그, 3부 리그로 내려가면서 활약을 하죠. 천하의 리오넬 메시 선수도 35세가 되니까 유럽 리그를 떠나서 이제 북미 리그로 옮겨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떠냐? 1부 리그에서 뛰다가 은퇴를 하면은
바로 조기 축구회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뭐 체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능력이 점점 줄어들 때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의 그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일하는 내용이라든가 방식을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결국 이런 일자리,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격 근무할 수 있고 신체적인 부담이 낮고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유급휴가가 길고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이걸 가능한 일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런 파워 시니어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인데 이것은 매우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총량의 불균형, 부문 간 불균형, 세대 간 불균형이 모두 종합적으로 각 지역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 분야마다, 부문마다 이제 인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부산, 대구, 강원, 광주 이런 데가 좀 심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음식점, 숙박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시도에서 나타나요. 부족분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가 정보통신업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분이 제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동남권, 예를 들어 경상남도, 울산, 대구, 경북 이런 곳은 제조업 부분의 일자리에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제일 먼저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된 곳이고 이때 많이 진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는데 결국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들이 여기를 떠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달라요. 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 전국에 대한 해법만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장년이라든가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지역계, 각 산업의 노동인력 부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의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말하자면 방안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거예요. 반면에 경상북도의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장년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해법이 다르다. 때문에 이것은 뭐 전국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제 시군구 차원에서 봐도 불균형이 심해요. 그러니까 시도 내에도 다양한 그 시군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하고 노동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을 해보면은 지역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인구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고요. 반면에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북부 이런 데는 인구가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가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빨갛죠. 더 빨리 줄어요. 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는 인구가 동시에 고령화돼요. 그러니까 줄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노동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군구를 예를 들어 100개를 쭉 늘어서서 맨 위에서 10번째 하고 맨 아래에서 10번째의 어떤 그 노동인구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제일 큰 데가 작은 데 13배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그 2배인 26배까지 그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지역에 따라서 다 그 해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 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청년 인구가 주로 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동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차이가 26배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청년의 인구 이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24.9배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장년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 전반적으로는 그 노동 인력이 늘어나지만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나냐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좀 내릴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구 변화의 미래에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변화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동시장 그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사람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가 있으면은 그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면은 사람의 수가 줄어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든 속도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맨 위에 있는 거, 줄어든 노동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낭비돼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귀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보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건 아까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성별, 출신지, 인종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은 낭비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이건 고령 친화적인 그 일자리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죠. 우리 사회는 장애인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일자리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사람이 낭비되지 않으려면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능력과 제일 잘 맞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런 기회를 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회죠.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더 너그럽게 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모험을 한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돼야 그렇게 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갈 수가 있어요. 최선의 사회 안전망이 갖춰줘야만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 변화의 미래를 그려본다. 이철희 교수님의 강의 만나봤습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총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맞지만 그 노동할 수 있는 노동 인구는 생각보다 천천히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뭐 여성이나 장년 노동을 잘 활용하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제가 잘 해석한 거 맞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청년 인구 수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교육 수준은 또 높은데 취업하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수가 줄어들면 취업이란 측면에서 청년 개인은 좀 유리해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청년들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취업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건 뭐 여러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사례는 얼마 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가 줄면서 처음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입도 선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가기 전에도 미리 뽑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취업 시장이 좋아진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직후에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좀 이제 처음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들, 그다음에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취업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이제 고용 여건이 훨씬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그다음에 청년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스매치 문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하고 노동시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하고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좋은 조건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리 좀 잘 해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이라든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개혁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줄면은 귀하신 모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 그 기업 현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고령자를 이제 채용하는데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고령자의 이제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꺼리는가? 아마도 지금 말씀 못 하셨지만 고령자 있어봐야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옆에서 꼰대 노릇이나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령자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제 직장에도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고령자가 환영받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 두 가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를 따지 않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거기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직장에 공헌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하나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은 과거에 하던 그런 그 일이라든가 그런 책임보다는 더 낮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수 문화라든가 소위 그 나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은 내가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어떤 더 윗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기회를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이를 따지 않는 문화가 좀 더 확산이 되어야만 오히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유연성과 그 이동성에 대해서도 높이자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갈등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확실히 좀 더 구체적으로 걸림돌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 가는가? 뭐 당장 내가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 아무리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뭐 국가적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내가 피해를 보고 내 생계가 힘들어지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런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가 발맞추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결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 좀 심해지는 그런 시장이고 이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이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태되거나 밀려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설사 도태가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같이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외국인 노동력 그 유입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나라는 한국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그런 아주 과거부터 그런 나라들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고 우리 임금을 낮춘다라는 이제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내국인에게 최대한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기업이 그 사람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말하자면 외국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력이 정말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외국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더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을 채워주면서도 이 국내 내국인들의 어떤 그 갈등이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이 약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내 경제나 아니면은 내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꼭 외국인과 내국인이 대체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내국인을 내모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지역이나 아니면 내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숙련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숙련이 높은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나면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외국인이란 거부감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국인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준 다음에 외국인 들어온 것에 대한 태도를 그 의견을 묻는 거하고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묻는 경우하고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더 많이 공유를 하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거부감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구 정책은 진짜로 이 장기적으로 보고 좀 오래 계획하고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정책 추진하는 분들께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뭐 조언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호소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결과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5년, 10년 어떤 건 20년 후에 그런 결과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지금에서 지금 결과 나와서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것을 선호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득실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정말 걱정을 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셔야 할 텐데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끝으로 참 시간이 짧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아무튼 이런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기쁘고요.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줘서 반갑고 근데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부라든가 어떤 정책 당국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여기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어느 만큼의 자기의 어떤 그 양보라든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엄청난 희생을 하거나 엄청난 양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와 그다음에 미래 세대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미래 세대지만 를 위해서 뭐 자기의 뭐 조그마한 정도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인구 문제 참 심각하지만 또 어떻게 그 위기에 잘 대비를 하면 위기를 좀 줄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특집 강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제2부 인구 변화의 미래를 그려본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